청포도 264.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 흠뻑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인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두렴. 교과서에 실린 광야나 청포도 같은 시를 통해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시인 이육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인 이전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청포도는 고향을 노래한 낭만적인 시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육사는 이 시에 대해서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고장은 조선이고 청포도는 우리 민족인데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익어간다. 그리고 곧 일본도 끝장난다. 시인이 직접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이 시를 읽어보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그날로 다가옵니다. 청포도를 발표할 당시 시인의 나이는 35세였습니다. 이육사는 필명이고 그의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이원록의 항일투쟁은 20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27년 10월 18일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의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경북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하던 청년들을 대거 잡아들입니다. 이때 주범으로 지목되어 대구 형무소로 잡혀 들어온 청년 이원록. 이원록은 그곳에서 3년 동안 갖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때 그의 수임 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이육사, 바로 그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17번이나 붙잡히고 갇히며 항일운동에 투신했던 그의 치열한 삶은 이렇게 이육사라는 이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감옥살이에서 얻은 수인 번호 264를 필명으로 삼아서 그는 시와 산문을 발표했고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군관학교에도 그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인 번호 264로 불렸던 시절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였을까요? 264라는 필명은 시보다 더 상징적으로 그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이름 같습니다. 이육사는 1904년 4월 4일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에서 6 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퇴계 이황의 13세 손인 이가호, 어머니는 의병장 범산 허형의 딸 허길입니다. 항일의 고장에서 태어나 퇴계의 후손으로 한학을 배우고 독립운동가 집안인 외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난 그는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형과 동생들 또한 민족 계몽운동부터 함께 시작해서 대구 형무소까지 함께 잡혀 들어갔고 어머니는 묵묵히 그들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대구 형무소를 나온 뒤 기자로 활동하며 항일운동을 이어가던 이육사는 1932년 중국 난징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열단이 세운 군관학교인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귀국한 뒤에 군관학교를 졸업한 것이 발각되어 일제의 요시찰 인물로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자 검열을 피해 상징과 은유로 독립의 염원과 의지를 담은 시를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행동의 연속만이 있을 따름이요. 행동은 말이 아니고 나에게는 시를 생각한다는 것도 행동이 되는 까닭이요. 이육사는 20살부터 일본으로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고 군자금 모금 등을 위해 중국과 만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난징에서 군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의열단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더더욱 거처가 일정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1939년 마침내 정착한 곳이 종암동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형님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62번지. 지금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빼곡히 들어섰지만 한때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한옥에서 청포도, 절정, 교목 등 그의 주옥 같은 시들이 탄생했습니다. 성북구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이육사의 삶을 기리기 위해 그가 살던 마을 어귀에 청포도 시비를 세우고 이 일대 종암동 북바위길 3구간을 이육사 시인길로 명명했습니다. 이육사 시인길이 시작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공간 이육사. 문화공간 이육사는 독립운동가이자 저항시인인 이육사 선생님이 1939년부터 종암동에서 머물렀던 그런 사실을 기념하고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육사 선생님의 유가족인 이옥비 여사님과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 그리고 종암동 주민자치회 등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요구로 건립된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길지 않은 생애를 살며 40편의 시와 40여 편의 산문을 남겼던 그의 문학적 발자취와 독립운동 활동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제의 탄압을 형상화한 굵은 밧줄을 따라 계단을 오르다 보면 이육사의 치열한 저항 정신이 온몸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1943년 1월 1일 큰 눈이 내려 세상이 온통 은세계로 변했던 그날 이육사는 절친인 신석초 시인을 찾아와 눈 구경을 가자고 합니다. 두 남자는 청량리에서 홍릉 쪽으로 눈을 밟으며 걸어갔고 마침내 홍릉숲 깊숙한 곳에 이르렀을 때 문득 이육사는 말합니다. 가까운 날에 난 북경에 가려네. 태평양 전쟁의 정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북경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의 길과 같았기 때문에 신석초 시인은 무척 놀라며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의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이육사는 기어이 그해 봄에 북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어머니 소상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귀국했던 그는 일제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북경의 일본 헌병대에서 조사받기 위해 압송되던 중에 청량리 역에서 아내와 딸을 만난 것이 이 땅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이끌려 청량리역의 모습을 드러낸 그는 포승줄로 꽁꽁 묶이고 얼굴은 용수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당시 3살이었던 딸은 팔순이 된 지금까지도 용수를 쓴 아버지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1944년 1월 16일 새벽 5시 이육사는 40년 인생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중국 북경의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의 시신을 수습할 때 마분지 조각에 적힌 시들도 함께 수습했다고 하는데 이 유고 시들은 이듬해 해방이 되고 나서야 자유신문에 실렸고 그동안 발표한 시들과 함께 묶여 육사 시집으로 출간됩니다. 일제의 잔혹한 고문과 억압에도 마지막까지 저항의 붓을 꺾지 않았던 이육사.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강하고 아름답게 저항했던 이육사의 삶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시들을 찬찬히 감상해 봤으면 합니다.